1642년에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한 블레즈 파스칼, 유명한 수학자죠. 이런 말을 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상의 모든 표면이 달라졌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는 수천 년 동안 이런 이미지를 갖고 왔던 거예요. 콧대가 높다,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 좋은 말로는 여장부다. 굉장히 시원시원한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 이런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실제로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미지만 많이 부풀려져 있죠. 클레오파트라는 일단 모두가 아는 사실은 이집트의 여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집트의 핏줄을 물려받지는 않았어요. 이집트 핏줄이 아니라 그리스 핏줄이에요. 클레오파트라는 이름도 이집트식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이거든요. 유명한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이 있었잖아요.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가 사망하고 말죠. 그리고 그 제국이 4개로 쪼개지잖아요. 그 4개로 쪼개진 제국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본토를 차지했던 카산드로스,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주로 차지했던 리시마코스, 그리고 예전에 페르시아 영토를 차지했던 셀레우코스, 그리고 이집트 지방을 차지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4개 왕조로 쪼개집니다. 나머지 3개 왕조는 비교적 단명하고 빨리 멸망되고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굉장히 장수합니다. 후손이 쭉 이어져서 300년이나 유지되는데 마지막 후계자가 바로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되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가 마케도니아인, 당시로서 그리스인으로 그냥 포함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인 클레오파트라도 그리스 핏줄이라는 거죠. 자,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집트 핏줄이 섞였겠지만 문화적으로는 당연히 그리스인이었다. 그리고 이집트는 당시 왕족의 순혈주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혼이 널리 퍼지고 있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도 역시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근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개인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면 당시 국제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이집트라는 국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클레오파트라가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지낼 수 없는 아주 격동적인 시기였어요. 패권 국가였던 로마 제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로마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당시 지중해 주변을 싹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 지중해 인근 국가 중엔 이집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중해 주변을 먹어버린 패권국인 로마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까딱하면 로마에 점령돼서 로마 영토로 편입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로마가 이집트를 명분 없이 꼴딱 먹어버리기보다는 나름 형식적으로지만 동맹관계로 우대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로마가 패권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거는 그리스가 더 우위를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공용어도 코이네, 그리스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도시였다. 따라서 로마가 어느 정도 이집트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정세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간의 권력 투쟁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카이사르는 누구냐? 짧게 말하면 지금의 프랑스 지방인 갈리아 지방을 7년 만에 먹어버린 굉장히 유명한 정복자죠. 그런데 폼페이우스도 만만치 않아요. 당시 로마의 지중해 지역에 해적이 막 출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중해 지역을 통제하지 못하면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통해서 밀을 수입했기 때문에 식량이 흔들리는 거예요. 식량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면 민심이 흔들리고 정권이 뒤집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이 3년의 기간을 부여하고 폼페이우스에게 모든 해적을 소탕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합니다. 폼페이우스가 3년을 받았는데 3년이란 시간을 반에 반도 쓰지 않고 불과 3개월 만에 모든 해적을 소탕했습니다. 이게 너무 위대한 업적이었기 때문에 마그누스라는 호칭을 받죠. 영어로 번역하면 The Great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에서 대왕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The Great죠. 당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시대의 명장 둘이서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로마를 걸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집트는 굉장히 난처하죠. 패권국인 로마가 둘로 쫙 찢어져서 싸우는데 어떤 쪽이든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질 거 아니에요. 이집트라는 약소국이 줄을 잘못 서면 나라가 통째로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소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엄청나게 계산기를 돌리고 짱구를 굴려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정면 충돌합니다. 그리스의 한 지역이었던 파루살로스에서 대규모 몰빵 올인 전투, 회전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병력이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폼페이우스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고 카이사르가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룬 폼페이우스는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바로 이집트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집트 입장은 어때요? 난처해요. 카이사르가 이미 승리해서 대세를 잡았어요. 로마의 권력을 다 잡고 있어요. 골칫덩이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도망을 온대. 폼페이우스를 받아주면 나중에 카이사르에게 보복당할 거 아니에요. 폼페이우스를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받아주고 거기 있던 폼페이우스 옛 부하인 셉티무스를 이용합니다. 폼페이우스를 유인해서 잘 환대하는 척하다가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를 추격해온 카이사르가 마침내 뒤따라서 이집트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바로 누가 만나냐?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 이집트의 내정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기원전 51년에 65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맙니다. 클레오파트라가 18살이었고 아들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10살이었어요. 남매 사이인데 근친 결혼을 해서 부부 사이였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선 당연히 죽으면서 유언을 어떻게 남겨요? 너네 둘이서 사이좋게 잘 왕국을 통치해라 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누잖아요. 어떻게 권력을 둘이서 사이좋게 나눕니까?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남매는 바로 권력투쟁을 벌이면서 전투에 돌입합니다.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속국이었던 이집트가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지중해를 패권국가로 두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는 나라가 사이좋게 조용히 지내야 자신의 권위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아버지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시절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개입해서 중재한 전례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를 잘 해결한 적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집트로 도망간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 남매가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우세한 상황이고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열세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이집트에 도착하냐? 바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추격하면서 이집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기회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로마의 권력자 카이사르가 등장하는 시기를 틈타서 되치기를 시도하죠. 카이사르가 도착해서 클레오파트라와 프톨레마이오스를 붙여놓고 이렇게 중재를 하기 위해서 온 그 전날 밤에 클레오파트라가 이불로 몸을 감싸고 궁궐로 잠입해서 카이사르를 만났더라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만남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매력을 발산해서 카이사르를 설득했다. 그리고 이 불리했던 상황을 뒤집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화예요. 당시 카이사르가 51살이었어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21살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이 어린 나이를 믿고 당돌하게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이런 작전들이 실제로 먹혔는지 카이사르는 당시 우세했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편을 들지 않고 클레오파트라 편을 들어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금 거의 이겨서 이집트를 먹기 직전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다시 사이좋게 선왕의 유언대로 너네 부부이자 남매이니까 똑같이 권력을 양분해서 이집트를 통치해라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 올인을 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카이사르 이 자식이 이 개벽다구이 같은 자식이 껴들지만 않으면 이집트를 다 먹기 일보 직전인데 다 먹은 걸 지금 도로 토해내라고 하잖아요. 엄청 억울하죠. 그래서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당나라 군대인 이집트 군대는 정예벽인 카이사르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대패하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죽었어요. 이집트는 몽땅 클레오파트라의 차지가 되는 거죠. 이집트가 싹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함께 2달 동안 나일강을 따라서 휴가를 떠나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기도 생겨요.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도 생깁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아들 적장자가 없었거든요. 당시 카이사르는 굉장한 바람둥이로 유명해서 애인은 여기저기 엄청 많았어요. 근데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핏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죠. 카이사르가 아들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카이사르의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자라면 나중에 로마 최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잖아. 게다가 카이사르는 자신이 클레오파트라와 애인 관계로 지낸다는 것을 숨기지도 않고 공공연한 사실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카이사르는 다시 원정길을 떠납니다. 폼페이우스의 남은 잔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요. 근데 폼페이우스는 이미 사망했고 잔당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압해버리죠. 그리고 바람둥이 카이사르, 그리고 카이사르의 애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낳은 카이사리온, 이 세 명은 당당하게 로마로 귀국하게 돼요. 그리고 아주 영예롭게 로마에서 개선식을 거행하게 되죠. 클레오파트라 인생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순간이에요. 그렇게 클레오파트라의 인생의 커리어 정점을 찍고 나니까 이제 내려올 길밖에 남지 않은 거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유럽 역사, 서양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남기면서 카이사르가 56세 때 살해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권력이 카이사르로 너무 집중되니까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공화주의자들이 카이사르를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을 하는 일이 있어요. 당시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카이사리온이 로마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한 번의 충격을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기대를 하겠죠. 이 유언장이 뭐라고 쓰였을까? 그래, 그래도 우리 아들인 카이사리온이 있는데 이 유언장에 카이사리온을 후계자로 선택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클레오파트라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전제 왕정인 이집트 출신이잖아요. 당연히 전제 왕정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이 대를 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당연히 자신의 아들 카이사리온이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명될 걸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카이사르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카이사르의 제1상속인은 바로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인물이에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시점에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카이사르와 5년 가까이 애인 관계로 지내면서 공식적인 애인이고 공식적인 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엉뚱한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한 거잖아요.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만난 것이 5년인데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은 불과 6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장이 예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카이사리온을 빼먹고 클레오파트라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클레오파트라와 아들 잘 낳고 잘 만나서 애인으로 잘 즐기면서 재미있게 놀던 시절에 작성된 유언장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한 거였죠. 당연히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 카이사르는 왜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카이사르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유언장은 가족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적인 행위에 외부인, 외국인을 끼워 넣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랑과 인연이라는 사적인 감정과 정치인으로서의 카이사르, 공적인 감정을 정확하게 구별한 행위였다. 어쨌든 클레오파트라는 굴욕을 씹으면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향하게 되죠. 다시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곱씹었을 겁니다. 절대 권력자인 카이사르가 죽게 됩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여우가 왕노릇을 하겠죠. 다시 로마를 두고 권력 투쟁이 심화되게 됩니다. 2차 삼두 정치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로마가 양분되게 됩니다. 카이사르 밑에서 유명한 장수였던 안토니우스,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38살이 한창 나이죠. 그리고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지명한 옥타비아누스, 불과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반에는 안토니우스가 유명하죠. 카이사르 밑에서 군단장도 지냈어요. 굉장히 많은 전쟁터를 경험하면서 큰 공을 세웠거든요. 그런 안토니우스가 보기에 옥타비아누스는 풋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은 상태였죠. 날 제껴놓고 어떻게 저런 듣보잡인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할 수 있냐. 기분이 안 좋죠. 옥타비아누스는 18살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한 적도 없고 공직을 맡은 경험도 없고 이제 갓 벗어난 미성년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거 위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이 이 둘로 나뉘어져서 더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쪽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바로 안토니우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에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성공하고 안토니우스와 애인 관계로 맺게 됩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카이사르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애인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쫓겨나다시피 로마를 도망쳐 빠져나와야만 했죠. 그리고 카이사르가 죽으니까 개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합니다. 안토니우스와는 애인 관계로만 머물러서는 내가 공적인 권력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난 이거는 못했겠다.
공식적으로 나랑 결혼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공식적인 아내가 되면 상속, 권력에 있어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푹 빠져 있지만 이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는 당시 이미 옥타비아라는 사람과 혼인을 한 상태였거든요. 이 옥타비아는 누구냐? 바로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 옥타비아누스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를 두고 공곤일척의 승부를 벌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매형과 처남의 관계였던 거죠. 정략 결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자신과 결혼을 요구하니까 안토니우스는 고민을 합니다. 당시 이혼과 재혼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로마의 시대상을 고려해도 아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혼하고 외국 여자와 재혼을 한다? 게다가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의 가족과 마음대로 이혼을 해버리고 외국 여자와 재혼을 한다? 로마 시민들을 전혀 납득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애인 관계로 전혀 만족할 수 없었던 클레오파트라는 여기서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클레오파트라가 이기고 안토니우스가 졌어요. 정실 부인인 옥타비아와 일방적으로 이혼한 후에 클레오파트라와 정식으로 혼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안토니우스의 목표는 뭐였어요?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군사적인 능력치에 더해서 로마 시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카이사르의 후계자의 가족인 옥타비아와 이혼하고 외국 여자와 결혼한다? 로마 시민의 지지를 절대 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근데 안토니우스는 왜 로마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 이혼과 결혼을 했을까? 단순히 클레오파트라 한 명에게 빠져서 내린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안토니우스는 로마 시민의 지지를 몽땅 잃어버렸지만 이걸 한 방에 되찾아올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로마 서쪽에 있는 파르티아라는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만큼이나 거의 커다란 제국이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를 자처하는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과는 서로 라이벌 관계였어요. 카이사르가 자신이 암살당하기 전에 이 파르티아 원정을 통해서 동방을 확실하게 제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카이사르는 왜 파르티아를 정벌을 하려고 했냐? 바로 카이사르 이전에 로마가 파르티아 원정을 실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로마 최고 갑부인 크라수스가 자신의 재산을 몽땅 털어서 파르티아 원정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로마의 6개 군단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대패를 겪고 크라수스와 그 아들까지 죽으면서 대패를 당한 사건이 있었죠. 로마 최고의 치욕적인 패배인 카레 전투 영상을 링크로 걸어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로마는 이전에 파르티아 원정을 갔다가 대패하고 깨진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불명예스럽게 패배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이 불명예를 씻고자 그리고 동방을 안정시키고자 파르티아 원정을 계획합니다. 카이사르의 반대파 입장에서 보면 카이사르가 원정길에 떠나면 더 이상의 카이사르를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암살 계획을 실행한 거예요. 자, 안토니우스가 노린 점은 이 점이에요. 과거에 크라수스도 실패했죠. 카이사르도 하지 못했죠. 근데 그 동방 원정을 내가 성공시킨다. 한 방에 동방 원정을 성공시키면 잃어버린 명분도 찾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토니우스의 군사적 재능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 원정을 성공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위에 있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안토니우스의 군사적 재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옥타비아누스가 더 유리한 입장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많이 보내게 되죠. 안토니우스는 50살이 되고 옥타비아누스는 30살이 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18살 때는 애송이라서 아무런 정치적 경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등에 업고 많은 정치적 경력을 순차적으로 쌓아가면서 굉장히 활동적인 유능한 나이인 30살이 되게 되는 거죠. 이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악티움에서 최후의 해전을 벌이게 되죠. 명분에서 이미 밀리고 있었던 안토니우스는 이 해전에서 패배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정도의 코너로 몰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토니우스는 패착을 일삼게 되죠. 그 패착 중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군사적인 경험이 전무한 클레오파트라를 작전회의에 참석시킨 거예요. 전쟁을 지휘한 경험이 없잖아요, 클레오파트라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일을 하냐, 해전에서 돛대가 있잖아요. 이 돛대가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쓸 일이 없어서 깊숙이 처박아 놓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이 돛대를 잘 펴기 좋게 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전 군대가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돛대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 해전은 함대함 포격전이 아니었어요. 배가 이렇게 한 척 있고 다른 배가 이렇게 한 척 오잖아요. 접근을 해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리고 육박전을 벌여서 적의 배를 탈취하고 접수해요. 육상의 전투를 그대로 배 위에 올린 것이 당시의 해전이었어요. 진격할 때에는 배를 많이 움직였지만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배를 움직일 일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람이 자주 바뀌는 지중해의 특성상 돛을 올려서 배를 조정하는 것이 장거리에는 유용했지만 단거리에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죠. 전투 중에 배를 이동시키려면 돛을 쓰지 않고 노젓는 일꾼들이 부지런히 노를 저어서 속도와 방향을 정해야만 했죠. 돛은 훨씬 장거리를 이동할 때 염두에 둔 포석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돛대라는 것을 지중해에서 해전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이걸 잘 준비시켰다는 것은 전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훨씬 원거리를 이동하는 것, 즉 도망갈 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꼴이었다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만약을 대비한다고 했겠지만 어차피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 만약이 없었어요. 결국 안토니우스의 해군이 양쪽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고 보라색이 안토니우스의 군대예요. 딱 보면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얼핏 봐도 한 3대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토니우스의 군대 뒤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선단이 클레오파트라의 선단이에요. 전방에 있지도 않고 후방에 있는데 이 전쟁에 참혹한 막 고함 소리, 함성 소리, 창칼 부딪히는 소리를 들고 제풀에 쫄아요. 그래서 제풀에 쫄아서 아무 말이나 하면서 진격 하면서 쫄아서 앞으로 도망가면서 빠져나가서 빤스런을 해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경로로 빤스런을 하고 도망을 가죠. 사이길로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입장에서 어때요? 오, 마누라 어디가 하면서 자기도 빠져서 같이 마누라 쫓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참 졸렬한 모습이죠. 그러면 주력 부대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부대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안토니우스의 부대가 두 부대 남잖아요. 이 부대는 어떻게 돼요? 옥타비아누스의 부대에게 쌈싸먹혀가지고 전멸을 하고 말죠. 이 순간 이미 악티움 해전은 모두 끝나버립니다. 로마의 권력 투쟁이 막을 내리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특별히 거만하거나 오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국제적으로 엄중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정세로 올바로 판단할 능력은 부족했던 사람이었다.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 결정, 왕의 실수는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치 행위를 했지만 결국 능력 부족이었고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